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만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사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힘을 내서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주제를 함께 알아볼게요. 이거 한번 크게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당신만의 성공 시대.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만의 성공이 과연 존재할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혹시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앞선 토크쇼에서 계속해서 성공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여기 혹시 2006년생 학생들 있나요? 2006년에 태어난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왜 2006년생 학생들이 있는지 물어봤냐면요, 제가 딱 18살 때 고등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도 자퇴했고요. 심지어 대학을 아직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공의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성공에서 중요한 기준을 꼽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저 세 가지의 기준 중에 그 무엇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8살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자퇴를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배낭 하나만 딸랑 메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배낭여행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 세상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결의 삶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출발점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정적인 삶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던 건데요. 자, 혹시 저 위에 세계를 여행하고 저기에 있는 사진 어떤 나라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굉장히 비싼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정답은 덴마크입니다. 제가 거의 맞췄습니다.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7월에서 8월 한 달 동안 유럽을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기 제 이름 로고가 있는 저 여러 경험을 쌓고 저 문구에 있는 저 사진 혹시 어느 곳에서 일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버거킹이에요. 제가 버거킹에서 1년 동안, 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것도 맞추고 1년 동안 햄버거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사셨다면 제가 만든 햄버거를 먹어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저기에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라고 적어놨는데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14개국을 혼자 배낭여행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의 형태가 여기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예상이 가시나요? 아마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요, 사실 지금의 제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저는 우울증도 오랫동안 앓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자퇴를 하게 됐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를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었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나는 전혀 없었고요.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만 내 삶을 계속해서 꾸려왔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써놨던 것처럼 제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자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들 모두에게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 4가지의 문구를 띄워놨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인데요. 이 4가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나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시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 냈다 잘 아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사실 저는 저기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제가 이 연단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엔 쌍둥이인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얼굴이 똑같거나 뭐 외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이 똑같거나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와 내 모습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모두 다 다른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어떤 인물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토크쇼에서 언급했다시피 삶은 여정이고요. 그 여정 속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생 동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저에게는 삶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게 나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다시 1번을 봐볼까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에 너무너무 가고 싶죠. 그리고 돈도 일단 저는 되게 많이 벌고 싶어요. 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로 많이 벌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살았던 것처럼 여행 같은 거 굳이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사회가 이야기해 줬느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마음 먹었느냐, 그 2가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기준들이 여기 계신 저 학생분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저 학생분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정답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제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정답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저 언니는, 저 누나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참고할 만한 하나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물음보다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여정의 길을 떠날 때 그 길에서, 제 자신의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언제든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드리고 이제 다음 분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주는 여러분의 편이고 그건 여러분이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야, 은세야, 어차피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삶을 책임져.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삶과 가장 좋아하는 선택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떨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쉽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역시 저는 계속해서 제 길에서, 제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우리 삶의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하고는 다르게 저는 좀 한결같이 못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이과 고등학생인데 철학과를 가서 이제 학문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회학과 대학원을 갔는데요. 최근에는 그것을 중단하고 재생농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당장 특별한 꿈이 없거나 미래가 확실하게 계획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좀 제 얘기가 조금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렁뚱땅 하다가 어쩌다 지금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으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로를 크게 바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한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한 10여 년 정도를 학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살아오다가 그것을 중단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왜 재생농업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생각들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철학과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태도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의 탄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가 생긴다면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거는 사고 실험이라고 부르는 탐구의 방법인데 상상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인데요. 아마 기후의 위기의 원인이 탄소 배출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라도 나타나서 갑자기 탄소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주고 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커다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놓인 문제가 탄소 배출이라는 단 한 가지의 문제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체는 몇이나 될까? 우리 지구의 다른 생명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의 위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생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두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생농업이라는 길을 걷기로 했어요. 저의 생각에 기후위기는 탄소를 줄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위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들이 하나둘 멸종을 해가다 보면 생태계는 결국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우리가 설 자리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라는 것이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농업이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2012년에 타임지에는
우리에게는 한 60년 정도밖에 농경 가능한 흙이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글이 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50년도 안 남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태계와 공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공생하는 삶, 그러니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도전의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재생농업이 제가 찾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인데요. 재생농업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거는 그 자체로 생태계를 재생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농업 방식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이 되는 그런 농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특히 사로잡은 게 왼쪽 위에 있는 소일 푸드 앱 스쿨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설명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수업도 들으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흙 속에는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굉장히 작은 벌레들까지 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흙에는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일 푸드 앱 스쿨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흙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 표에 있는 것처럼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결과 생명의 원리에 기반한 농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만, 그래서 늘어지지 않게 빨리 끝낼 수 있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선 그것을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맨 왼쪽에 황무지에서부터 맨 오른쪽에 굉장히 울창한 숲까지 생태계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설명되는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황무지에 가까울수록 박테리아 중심이고 숲에 가까울수록 곰팡이 중심인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저의 일은 이러한 식물 각각에 적합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그 식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장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식물은 그걸 먹고 사는 동물까지 굉장히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처럼 건강한 식물은 탄소를 굉장히 잘 흡수해서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도록 많이 힘을 보태주기도 하죠.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새로운 상상은 전에 없던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굉장히 낯설 거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런 점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빈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사를 드린 것처럼 지금은 프랑스라는 나라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대로 성장한 나라는 주제에 맞게 이곳 프랑스까지 오게 된 그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거창한 교훈 같은 거는 뒤로 조금 미루어 두고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름 석자를 떡하니 띄워놓아도 발표 끝날 때쯤 되면은 이거를 기억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자연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꽤 오래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과학이라는 분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장래희망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분야가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 프로그래밍 혹은 개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독학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과학자가 돼서 연구를 하고 싶었던 시절에는 대학을 가는 것이 필수적이었었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하는 지금 과연 대학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얼마간 정보를 열심히 검색을 해본 후에 저는 깔끔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거 원래 그냥 공부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건데 괜히 포장하는 거 아닌가? 비밀로 해두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하여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할까 하는 고민을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워낙 즐거웠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평범하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즐겁게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만 제 길에서 살포시 빼두었었는데요. 그렇게 대학 진학 대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1년 동안 독일에서 지내보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일에서 지내던 중에 지인을 통해 아주 재미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학교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던 에꼴 42라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학교였어요. 42에서 종종 쓰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학비가 없고 선생님이 없고 수업이 없다. 우리는 100% 코딩이다. 라는 홍보문구였어요. 그런데 특히도 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려 입학시험을 한 달 동안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 한 달, 총 4주간의 입학시험을 피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신이 프랑스어로 수영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수영장인데요. 왜 이 시험의 이름이 수영장일까요? 바로 수영장의 학생들을 풍덩 빠뜨릴 테니까 죽기 싫으면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배워서 나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첫날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는데, 아니,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말만 있고 아무런 안내도 없는 거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찾는 것부터가 바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날 무려 2시간 동안을 멀뚱멀뚱 멍하니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요. 2시간이 지나서야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채서 따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피신을 진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이 피신이라는 게 말은 시험이어도 사실 저희가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조용히 시험 문제를 푸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찾아내면은 그때부터 같이 시험을 보는 동료들과 의논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쟁자라는 인식보다는 동료, 친구라는 인식이 훨씬 강해지는 재밌고도 독특한 4주간의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운이 좋게도 저는 42에 합격을 하였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파리에 있는 42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원 없이 학교 생활을 즐겼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며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새로 생긴 42 서울 캠퍼스에서 초기 시스템 구축 멤버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시간 관계상 중간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긴 했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회들이 정말 우연히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한 기회들을 잡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부에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읽기 걷기 쓰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던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오히려 정말 그 덕을 많이 본 경우들 중에 한 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옛날부터 책이든 인터넷 글이든 무언가를 읽고 제 생각을 쓰는 거를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게 자칫 잘못 말하면은 정말 재수없어 보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앞이니까 조금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요소들이 저를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표현이 너무 저렴한가요? 그래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올해 5월에 저희 교육감님을 포함한 선생님들께서 프랑스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파리에 연수를 오셨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프랑스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로 에꼴 42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모습을 좋게 봐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쓰는 표현이나 말투가 뭔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짧은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꽤 많이 있어 왔어요. 저는 이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읽기, 걷기, 쓰기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들긴 했습니다. 참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멋진 철학을 너무 멋없게 표현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정말 이상하게 표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저보다는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제 간단한 삶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 제가 재미있어하는 일들을 찾아내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순간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나가보기도 했고요. 우연한 기회로 42라는 학교를 만나 혁신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들을 잡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우연히 중요한 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꼭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을게요. 누구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름답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름답게라는 의미는 나다웠을 때 아름답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 있을지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완전 청개구리였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냥 남들하고 왜 똑같이 교복을 입어야 되지? 왜 학교에 가야 되지?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는 3년간 5대양 6대주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지도예요. 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여행했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이 사진은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이거는 후지산 정상에서 일출을 본 거고요. 설악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이거는 김열의 칼날이라고 후지산을 등산했을 때 일기 득장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타이완에 있는 타이페이 101.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이에요. 캐리비안해에 있는 세인트 마틴이라는 섬입니다. 저렇게 비행기를 가깝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칠레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듯이. 이거는 페루의 마추픽추. 이거는 이집트. 지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모습이. 이거는 페루의 원주민들께서 이렇게 전통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거는 태국의 러이크락동이라고 등불을 날려서 하늘의 별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페루의 원주민들 분께서 섬에 놀러 왔다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되게 짧지만 재밌게 보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3년간 세계 여행을 하고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요. 근데 제가 3년간 세계 여행을 하는데 여행자들은 등산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왜 여행을 하는데 등산 가방을 메지? 등산 가방은 등산에 특화된 가방으로 여행에는 불필요한 기능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산 고리에 스틱을 넣던지 물통 주머니를 넣던지 저는 그런 기능을 제거하고 여행자를 위해서 간편하고 튼튼한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살이란 조금 늦은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언어도 배우면서 도쿄에 있는 히코미즈로라는 가방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일본에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가방 디자이너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다시 돌아왔냐고. 그렇게 힘들게 외국 땅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 답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름답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저도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진과 같이 안개처럼 앞에 안 보일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포기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뒤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인지 그거를 정말 명확하게 생각하다 보시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결과를 걸쳐서 내가 그 일을 사랑한다면 조금 용기를 내셔서 앞으로 직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길이 저는 찾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각자가 너무 아름답기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길을 찾으셔서 꼭 훌륭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네. 먼저 제가 결대로 성장하는 수업, 생각하는 교실을 주제로 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교육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인천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에 처음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란 학문을 글로 배우는 게 약간 조금 저랑 맞지도 않았고 관광이란 분야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반수를 해서 19학번으로 서강대학교 인문 계열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공부들을 하면서 막 저랑 맞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점으로는 절대 졸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도망치듯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0학번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에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제가 계속 시도하고 도전했을까요? 제 결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시 준비를 다시 할 때 제 경희대 친구들과 서강대 친구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경희대 관광학부 되게 알아주고 유명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서강대 친구들은 우리 학교 3전공 제도도 잘 되어 있고 기업에서 되게 좋아하는 학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게 그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대본집과 연기 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배우가 꿈이라면서 연극영화과를 가지 않고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한 거지?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연극영화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제게는 전혀 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하시고 일정 정도의 성적을 받아오면 저한테 연기를 시켜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되게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성적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기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걸 받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그 성적을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연기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어져서 부모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연기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아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대를 극복한 사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전공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읽기, 걷기, 쓰기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 훈련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런 것들을 상상하던 시간들 그리고 또 이제 연극부나 문예창작 동아리 등을 통해서 입시 기간 표출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글로써 써내려가면서 되게 많이 위로도 받고 제가 무엇을 좀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확신을 준 건 제가 두 눈으로 본 모든 것들과 두 다리로 걸으며 봤던 것들, 두 손으로 써내려간 모든 것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요? 제게 성공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력이나 명예 등과 같은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해 나가는 삶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진정으로 그것이 저는 자신의 결을 찾아 나가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떠들어댄다면 저는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꾸고 싶으시다면 좀 더 실천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무턱대고 이제 대본을 펴고 글을 읽고 또 이제 뭐 연기 노트를 쓰고 그냥 무턱대고 걸었습니다. 처음에 뭐라도 되게 좋아요. 되게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던 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지금 원하는 것 비슷한 무언가라도 좋으니까 그냥 막 했으면 좋겠어요. 막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결을 만들어 나가고 찾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태준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 학생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저분은 왜 나와가지고 또 우리 시간을 또 침범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제까지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냥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이 작은 정보 소책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왜 이 소책자 나왔는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학벌 없는 채용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1997년에 고등학교 선생이 돼서 13년 동안 근무하다가 우리 학교 여러분들의 입시 경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도대체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나와서 좋은교사 운동 대표 그리고 또 사교육 걱정수당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은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수한 강의를 지금 한 300회, 400회 정도 갔는데 어느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제가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했더니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나중에 강의 끝나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일순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반 공립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저 대안학교에 간 건데 왜 대안학교에 가서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된 자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것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다는 이유로 내가 짓밟거나 사회가 짓밟거나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래서 하나씩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 위해서는 자네가 과거에 포기했던 내려놓았던 그 시절 그 시점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왜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상급학교 입시 때문에 그 상급학교 입시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원 사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가 다 뭉개면서 한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럴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청을 통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입시 교육과 그리고 학원 가는 것을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까? 왜 학원비를 계속 댑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국민들 중에서 1위가 취업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출신 학교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또 고등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금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출신 학교를 어느 정도 보는지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뽑는지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기업의 영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정말 학벌 스펙을 어느 정도 보는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학벌 요즘에 많이 안 본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보든지 안 보든지 관심이 없어. 나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 영역으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 문턱에서 학벌 스펙을 필수값으로 요구하고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을 갖춘 사람만이 뽑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에 몸담을 동안에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가 명문대 가야 되고 학벌 스펙 좋은 데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꿈기 따지 말고 결대로 살지 말고 그냥 입시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학원 지금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학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 사교육, 선행 사교육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봄을 창립했을 때 3년 전에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28번짜리 토론회를 통해서 각 기업의 업종별로 거기에 채용의 총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대질 압박 신문을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총 3,000쪽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정보 이 자료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별로 채용의 그 트렌드를 확인하는 데서는 저희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조사 결과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의 공기업과 중소기업은 학벌을 보지 않거나 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영역인데 IT기업과 스타트업과 외국기업은 학벌은 참고하는 정도이고 자기 역량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뽑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고 대기업과 언론사, 금융권도 병원과 대학과는 달리 과거의 학벌을 무지하게 보는 그런 그 채용 방식에서 다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병원 의사를 뽑을 때 그리고 대학 교수를 뽑을 때입니다. 대학 교수 그런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준비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3.5년이 걸렸습니다. 피덩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45년 걸립니다. 그만큼 여기는 특수직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그 업종에서는 학벌 스펙이 필수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와 관련해서 지금 저기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왼쪽에 있는 것 중심으로 사람을 뽑을 거라고 기업에서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신 학교와 전공과 학점과 필기시험, 영어 점수,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내 능력을 입증해야지. 그러나 이 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업이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빨간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지금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확인하는 시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빨간 거 다 지금 그동안의 지위가 다 흔들려 버리고 여기 파란색 AI 면접이라든지 AI 다단계 인터뷰라든지 포트폴리오 추천제, 인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을 지금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용 방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걸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치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채용 영역에서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장의 맥박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거짓말 여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채용 영역에서 지금 새로운 도구가 개발돼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실제 마음속에 있는 숨은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방식대로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진짜 기업에서 원하는 실력이 뭐냐? 구글에서 지금 앞으로 실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4가지 기준입니다. 빠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 해당 분야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짓밟고 자기가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성공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글 다음인데 지적인 겸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아는 체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모호한 상황에서 정답도 없고 질문도 없는 가운데서 질문을 찾아내는 그런 힘, 그리고 근거 있는 열정,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초중고 시장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봐 라고 하는 그 3가지를 묶어서 구글 다음인데, 이 4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학벌 스펙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익 점수라든지 그리고 학점 이런 것들이 설명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 수십 개 기업들, 학벌 스펙이 사라지고 있는 채용의 어떤 영역들을 입증하는 그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기업의 채용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자기들이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또 3년 동안 직장 생활 그만두다가 그러면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평생 직장이 아니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회사에서 그렇게 유능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0여 명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결대로 자기 인생의 진로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초중고등학교 때 말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갈 수 있죠. 2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노력을 부모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말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하도록 격려하고 딴 길로 갈 때 그것이 대학교 들어가는 것과 별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그것을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유능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발표자들이 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직업세계에서 찾는 실력이라는 것은 결대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취미입니다.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자기가 발견해서 발견하면 모든 사람은 그 역량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현실에 눈을 뜨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속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지식과 기술을 땡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다움을 먼저 찾고 그것을 땡기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눈을 뜨면서 지식과 기술을 자기가 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다움, 자기의 결대로 살아가는 실력인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나다움을 찾지 못한 소위 말해서 노예 상태,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알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서의 어떤 그 압박, 그리고 사회의 시선, 그리고 가정에서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저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나다움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이
정보 자료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이 소책자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 결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